글로벌 이슈 플러스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가상화폐 시장 움직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의 미수호 부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비트코인은 뭐 크게 요즘에는 걱정이 없어 보여요. 어느덧 10만 6천 달러까지 올라왔고 다시 이제 사상 최고가에 근접해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뭐 이래저래 뭐 미국의 뭐 신용등급 강등이니 뭐니 이슈도 많았는데 잘 이겨내는 것 같고 오히려 또 대체 자산으로서의 가능성을 계속 어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요즘 코인 투자자분들 중에 그렇게 어렵다라는 목소리는 거의 안 나오고 있는 그쵸. 것 같아요. 네. 금액이 일단 기축 통화를 할 수 있는 비트코인 가격이 일단 1억 5천만 원까지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보고 왔는데 해외 거래가 기준으로 이제 10만 6천 달러 선. 사실 이제 올 초에 이제 고점이었던 가격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제 원화로 1억 6천만 원 정도, 1억 6천만 원 중반선이 이제 사실상 거의 비트코인의 최고점 가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가격이 이제 거의 그 비슷한 궤적을 그리고 있는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전고점을 넘고 어디까지 더 갈 것이냐를 오히려 예측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확실히 또 코인 시장에 대한 어떤 분위기 자체가 이제는 정말 나스닥 또는 위험 자산의 하나다라는 걸 떠나서 안전 자산이 아닐까라는 시각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점. 뭐 당장 이게 완벽한 디지털 금이다. 그렇게 딱 떨어지게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 디지털 금과 유사한 흐름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 되게 주목할 만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다만 일단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을 뜻하는 도미넌스가 64%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도미넌스를 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알트코인보다는 그래도 비트코인에 대한 선호도가 확실히 높다라는 거. 그리고 그 흐름은 비트코인의 과거의 상황 그리고 지금의 제도와 분위기까지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 확실히 비트코인이 여전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이 도미넌스 얘기를 가끔 하시는데 도미넌스가 너무 높아지면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상화폐 시장 전체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잖아요. 그게 너무 높아지면 이게 오히려 시장이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비트코인의 가치를 계속 재평가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비트 도미넌스가 높아지는 건 또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자산으로서 오히려 디지털 금으로서의 가치를 또 다시 인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등급 강등 이슈로 인해서 달러는 지금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비트코인은 반대로 상승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내렸는데 미국에 대해서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도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은 계속 우상향 중이고 금과 함께 탈달러 대표 주자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라는 인식이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에 의문이 발생할 때마다 그간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나를 보면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확실히 위험자산의 하나로 보여져서 그런지 실질적으로 약간 불안한 움직임을 보일 때가 더 많았는데 ETF 시장에 편입된 이후 제도권 자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 예를 들자면 지금 나스닥이랑 기존 증시의 영향을 완전히 안 받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정 수준이 분명히 지금도 영향을 보고 있는 건 맞는데 이게 4월 하락장 분위기를 보면 나스닥이 두 자릿수 이상 빠졌는데 비트코인은 오히려 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과 비슷한 궤적을 계속 그리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미루어 볼 때 확실히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에 의문이 발생할 때 비트코인을 이거를 사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최근 한 달 새 ETF 자금이 66억 달러의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결국은 매크로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관들마저도 비트코인을 잠시나마 담아두면 일단 이 흐름은 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대피 자산으로 하나로 보고 있다라는 건데 그런 거를 봤을 때 디지털 금으로의 역할이 올해 확실히 좀 굳건해졌다.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 좀 두고 봐야겠지만 비트코인의 역할과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가 과거와는 확실히 달라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계속 우리가 디지털 금이냐, 나스닥 기술주냐 이 얘기를 계속 많이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최근에는 두 강점을 다 잘 섞어서 비트코인이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구간이니까 확실히 이 트럼프 시대에는 비트코인이 남다른 그런 탄력을 자랑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잘 가니까 또 이제 혹자들이 과열이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저는 사실 시장 과열이라고 보지는 않는 게 음, 일단은 과열이라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국내 지표 먼저 보면
국내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는 뭐 김치 프리미엄이죠. 그쵸. 당연히 네. 이제 외화 기반으로 거래되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국내 원화 거래가의 형태가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 지금 1%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많을 때는 사실은 거의 20%까지도 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해외 시장에서 거래량이 많이 올라온 거는 사실이지만 사실 과거의 상황을 비교하면 과열이라고 보기보다는 제도화의 흐름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매수 주체의 형태와 규모가 좀 많이 바뀌었죠. 사실은 정확하게 비트코인을 누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그동안은 완벽하게 트래킹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뭐 미국의 주요 상장사들 또 블랙록 같은 대형 기관들 예. 이제는 이제 미국의 주요 주들 뭐 뉴햄프셔나 최근에 텍사스까지 굉장히 많은 미국의 주요 주들도 이제는 조금씩 국가 단위로 정부 단위로 연기금 단위로 비트코인을 사모으자 또는 비트코인을 직접 사모으는 게 좀 부담스러우면 비트코인 상품들에 직접적으로 투자하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관련 상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도 있을 것이고 예. 코인베이스도 최근에 미국 주요 지수에도 합류를 했고 그렇죠. 정말 다양한 ETF 상품들이 존재하고 이런 걸 봤을 때 비트코인 관련 상품에 투자하는 기업들, 기관들의 숫자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게 스트래티지 가지고도 지금 굉장히 뭐 이슈가 많은데 스트래티지의 주요 주주들이 지금 사실 개인 주주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특히 그래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지금 스트래티지 관련 상품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거를 보면 과열 양상이라기보다 뉴스가 워낙 많이 넘치다 보고 또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런 거를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예. 과열보다는 제도화의 흐름 그리고 매수 주체의 제도화의 흐름 그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죠. 뭐 이렇게 항상 뭐 주가든 비트코인 가격이든 많이 올라가면 이런 얘기가 꼭 나오기 마련입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비트코인의 상승세는 뭐 저희가 매주 3번씩 이렇게 전해드리는 것처럼 충분히 여러분이 공감하실 만한 그런 내용일 것 같아서 아직까지 과열이라고 보시진 않는 것 같고요. 스트래티지, 뭐 코인베이스 그리고 비트코인, 뭐 현물 ETF 등등 이게 자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일단 지금은 과열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해석 주셨습니다. 근데 스트래티지 안 그래도 지금 채팅창에서도 가자 뭐 응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악재라고 해야 될까요? 증권법 위반 혐의로 집단 소송에 직면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네, 사실은 이게 미국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완벽하게 딱 트래킹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일단 증권법 위반은 가장 뼈아픈 그리고 또 상장사기 때문에 어떻게 이 파장이 이어질지 되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인데 그러게요. 일단 스트래티지가 지금 비트코인 약 57만 개 가량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일반 기업 중에서는 상장사 중에서는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고 또 비트코인을 매수하면서 어쨌든 최근 1년째 주가를 굉장히 많이 끌어올려서 시총을 보니까 158조 157조 원 정도 돼요. 그럼 비트코인을 보유 자산을 지금 달러로 환산했을 때 현재 시총이랑 비슷한가 보면 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 그래요. 스트레이트 주가가 조금 더 보유 자산보다 많이, 즉 현재 주가 대비 조금 과열된 게 아니냐라는 시각들이 있을 수 있을 만큼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건데, 그렇군요. 그럼 이걸 가지고 스트레티지가 결국 어떻게 이 덩치를 키워냈는가? 현재 투자자분들이 그거에 대해 의문을 갖고 또 비트코인을 사모으는 데 있어서 기존 주주들에게 충분한 이 안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떤 기업의 사실상 이게 큰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충분한 고지가 없었다라는 게 일단은 이번 이슈의 발단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좀 흐름은 계속 봐야겠는데 사실은 이제 그 이면에는 스트래티지에 대한 좀 불안한 심리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게 되게 주목할 만한 포인트입니다. 일단 스트래티지를 대상으로 하는 공매도가 굉장히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요. 왜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유 비트코인보다 주가가 좀 더 높아요. 어떤 이 기업이 사실은 이제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기존에 이제 IT B2B 서비스를 하던 기업인데 이 IT B2B 시장이 사실 그렇게 뭐 많은 멀티플을 부여받는 섹터는 아니었습니다. 기존에는 물론 미국에 있는 다른 빅테크가 좀 다른 이슈긴 한데 그렇다면 이 회사의 본업 자체가 그렇게 많은 밸류에이션을 띄는 게 아니라면 정말 비트코인만으로 이 기업의 가치를 이제 입증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전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유 비트코인만 볼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스트래티지를 설명할 때 비트코인에 대한 대체 상품으로서의 성격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비트코인 익스포저란 상징하는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보유 비트코인을 넘어서 새로운 가치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 그거에 대한 지금 스트래티지를 담고 있는 주요 기업들, 이 관련 상품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충분히 그런 의미에 동의하는 기업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래티지에 대한 공매도 공격, 그리고 이런 투자자들이 계속 흔들기 이런 것들이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봐야겠지만 분명한 건 리스크가 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스트래티지가 워낙 많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2,100만 개 중에 57만 개라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잠겨있는 비트코인이 꽤 많기 때문에 사실은 스트래티지가 리스크가 생기면 코인 시장 전반적으로 이 리스크가 전이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금융시장 전체적으로도 이 리스크가 전이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래티지 리스크를 좀 잘 봐야겠지만 이게 어떤 거대한 리스크로 커지는 굉장히 큰 악재라기보다는 기존의 스트래티지를 흔들고 있던 여러 노이즈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시각으로 일단은 바라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트래티지가 돈을 벌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전략, 사실은 전례 없는 일이잖아요.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그걸로 비트코인을 사고 그걸로 이제 시가총액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또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또 비트코인을 사고 이게 사실 굉장히 이게 맞나 싶은 그런 의혹을 살 만한 그런 방법이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그거를 비트코인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서 인정을 받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혹의 눈초리는 지우지는 못하나 봅니다. 이래서 계속 이런 잡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그걸 또 스트래티지가 얼마나 슬기롭게 헤쳐나가느냐가 중요하겠죠. 뭐 투자라는 건 항상 리스크는 따라오기 마련이니까 스트래티지가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워낙에 이제 어깨가 좀 무거워졌어요. 자, 그리고 알트코인 쪽으로 얘기를 나눠보자면 시바이누가 오랜만에 또 떠오르네요. 시바이누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오는 건가요? 네, 뭐 미리 말씀을 드리면 밈은 밈으로 봐야 한다라는 그쵸, 거. 그거 예.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요. 일단 시바이누가 이더리움 레이어 2 기반으로 만들어진 밈 코인인데 이게 강아지 모양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사실상 그래서 또 다른 강아지 코인 중에 대표 주자인 도지코인과 함께 사실상 밈 코인을 대표하는 이제 대표 주자 중에 하나인데 네. 지금 밈 코인이 사실 굉장히 많은 유동성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 그리고 전반적인 테크주 조정이 마무리됐다. 또 미중 관세 전쟁 리스크가 조금 이제 과거 대비 좀 사라진 게 아니냐. 여러 가지 어떤 시장 환경의 변화 때문에 밈의 유동성이 많이 몰리는 국면인 건 또 맞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실 밈을 밈 자체로 보는 것도 많지만 밈이 어떤 플랫폼으로 발행이 됐는가. 그 안에 커뮤니티를 주도하는 이들이 뭐 대부분 탈중앙 형태로 이게 면면을 공개하지 않는 형태가 일반적이긴 한데 사실상 이더리움 생태계가 조금씩 과거 대비 살아나고 있다라는 것. 최근에 또 이제 그러네요. 팩트라 업그레이드도 네. 있었고 또 사실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 이제 스테이킹 이슈가 곧 남아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저는 머지않아 이더리움 현물 ETF 상품의 스테이킹 허용이 곧 임박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 팩트라 업그레이드 때문에 어쨌든 이더리움 관련한 다양한 유틸리티, 다양한 금융 상품, 또 RWA라든지 제도화 쪽으로 온체인을 적용하는 사례들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 속에서 밈이 특히 이더리움 밈이 많이 가고 있는 것 같고 저는 그래서 밈은 밈으로 보는 게 맞는데 예. 그 기반에 결국 자신들이 이 생태계를 만들고 가꿀 수 있도록 도와준 플랫폼과 그 기반 기술이 어떤 식으로 진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외 환경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즉 밈의 주체 플랫폼의 유틸리티 변화가 더 중요한 사실 우리가 봐야 되는 이슈고 또 하나는 밈은 밈으로 봐야 한다 하지만 저는 밈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겠죠. 밈이라는 커뮤니티가 사실은 이게 어떤 투기의 수단이고 이게 본질적인 가치가 있는가 이게 주식시장에 계신 분들은 사실 뭐 PER이나 뭐 PBR이나 여러 가지 네. 어떤 가치 평가하는 수단들이 많은데 밈은 이제 그런 게 없잖아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부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오히려 온체인 시장에서는 커뮤니티와 이 시장에 종사하는 분들 개발자들이 만든 커뮤니티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더 많은 멀티플을 과거 대비 좀 부여해야 한다. 즉 밈은 밈으로 봐야 하지만 밈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너무 부정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재미로 투자해야 된다. 아, 그렇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진짜 투자랑 투기는 한 끗 차이인데 일단은 뭐 투기에 가깝죠. 밈코인이라는 게 뭐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어찌 됐든 이더리움 기반으로 해서 관련된 생태계가 좀 퍼져 나간다는 측면에서 최근에 주목을 받았던 시바이누였고요. 이런 밈코인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뭐 즐길 수 있을 정도만 잘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제가 봤던 뉴스 중에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이제 미국 하원에서 좀 통과가 있었다는 법안 통과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뭐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리는데 한 몫을 했다지만 국내로 따지면은 이 달러 패권이 점점 더 강화된다는 측면에서 환율이 계속 좀 더 올라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거 되게 국불출 차원에서 정말 좀 굉장히 큰 리스크다. 우리 음. 국가적으로 되게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제는 뭐 뉴노멀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높아서 부담스럽긴 해요. 이거를 지금 부정하기가 어려운 게 이 스테이블 코인을 실질적으로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해요. 특히 그래요. 이제 해외에서 이주 노동자들 이런 예. 분들이 사실 이게 송금이나 또는 이제 그렇구나. 원화로 지급하는 형태 또는 이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형태의 어떤 기업이나 여러 뭐 요즘 그 필리핀이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 많이 쓰시잖아요, 공장에서. 이런 분들도 어떤 고용에 대한 부담보다도 그냥 스테이블 코인을 주는 형태로 암암리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렇군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서 뭐 이거에 대한 추가적인 부연 설명보다는 예. 국내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려고 지금 사실 여러 움직임들이 있고 대선 주자들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뭐 선택의 이슈가 아니라 저는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되는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결제 수단이 이제 온체인으로 올라가는 거고 이제는 정말 신용카드 결제보다 또는 은행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송금 수단보다 스테이블 코인이 훨씬 더 저렴하고 빠르고 효율적이다라는 걸 모두가 인정했기 때문에 결국 결제와 어떤 금융의 온체인을 빠르게 이끌 수 있는 수단 그리고 이거는 모두 다 달러 기반으로 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기업들과 모든 어떤 수용자들, 이용자들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원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결국 국내 원화에 대한 지배력, 또 관리, 환이슈를 다 우리가 챙길 수 없을 거고 결과적으로 정말 달러의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건 뭐 어쩔 수 네, 없죠. 예. 이건 사실 오바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고요. 예. 그러니까 다만 지금은 이제 환이라는 어떤 우리가 어떤 나름의 많은 장치와 제도적인 허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원화로서 기축통화로 쓰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만큼은 특히 우리나라 수출 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적용하면 보면 기업들의 베니핏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렇긴 하겠죠. 특히 소비자들이 누리는 이윤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하지만 그에 앞서서 그 중간단에서 은행이나 결제나 송금업체들이 그 수익을 다들 내놓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헤게모니 싸움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에 잘 쓰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갖고 있는 분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국내 스테이블 코인을 주도하는 것들이 한국은행 그리고 대부분이 시중은행들입니다. 결국 스테이블 코인으로 중간 단계를 혁파하는 이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있는 그런 되게 웃지 못할 상황인데 그러네요. 그렇다면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에서 정말 잘 쓰일 것이냐? 잘 쓰이도록 만들어야겠죠. 결국은 잘 쓰이도록 만드는 게 정부의 입장일 것이고 기업들이 이거를 잘 발행하고 쓰일 수 있도록 너무 많은 규제나 제도와 장치보다는 당분간은 육성적으로 좀 분위기를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그렇게 가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예를 들자면 지금 일단 미국에서 통과된 이 법안이 아직 조금 더 계속 가야 할 길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겠죠. 중간중간 형태가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 테슬라가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발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네. 국내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테슬라를 구입하는 것과 국내에서 신용카드나 그냥 우리가 은행 계좌 이체로 테슬라를 구입하는 것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렇겠네요. 테슬라의 영업 전략도 분명히 달라질 것이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미루어 봤을 때 결국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결제 생태계와 어떤 하다못해 세금마저도 사실은 이게 예. 여러 가지 이슈가 다 얽혀 있는 거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장려하는 형태가 아니라 반드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도록 만드는 정치가 매우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강요했을 때 결국 미국 상무부와의 이슈, 사실 우리나라도 우리가 마음대로 미국 기업을 규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적인 환경 한계에 놓여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 기업을 너무나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무역 협정의 하나로서 또 타협을 봐야 되는 이슈로 진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는 거는 뭐 불가피한 그런 일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달러의 식민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뭐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투자자들의 중심 잡기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살아남으려면 확실히 이쪽 방향성을 뭐 싫어도 타야 되는 그런 상황은 맞는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테크엠 이수호 부사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